올해 노벨 화학상은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되는 원리를 규명한 스웨덴과 미국의 과학자 3명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네, 수상자와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인 고려대 생명과학대 김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올해 노벨 과학상 가운데 3번째로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3명의 과학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마침 참 저도 반가운 게 제가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생학 연구를 하면서 DNA 손상 복부가 제 박사 학위인데요. 예. 그때 이미 이 세 분들은 학회 거물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톰 린달, 스웨덴 분인데 지금 아마 7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랜시스 크랙 연구소의 명예교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폴 모드리치 이분은 이제 듀크 대학, 미국 듀크 대학 생화학과에 계신데 이분은 또 그 하워드 휴즈 메디컬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창의과학자 정도의 상당히 우수한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분도 거의 70대, 6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터키 출신 경산학자 산자르라고 아비스 상카라고 하고 산자르라고 하는데 이분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지금 계시는 분이고 이분도 아마 6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세 분 다 이미 이 연구를 한 30년 이상 40년까지 하신 대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수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과학자 모두 이 세포가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수정하고 복구하는지 그 원리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유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건가요? 예, 원래 우리 유전자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DNA라고 부르는데요. 화학적으로는 매우 안정합니다. 그러나 그 생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얘네들이 이제 데미지를 받습니다. 데미지를 받는데 그 원인이 저희 과학자들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째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데미지를 받는다면 자연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은 거기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데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이것이 우리 몸에 또 데미지를 줘요. 산화적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할 수가 없이 손상을 받아서 늙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 손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몸의 DNA가 손상을 입죠. 예를 들자면 담배라든가 고기 탄 거, 까만 거 먹으면은 이제 DNA가 손상을 받아서 암에 걸리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화학 물질이나 음식물에 대한 섭취에 대한 손상이고 세 번째도 피하기 참 힘들어요. 환경 요인인데 예를 들자면 자외선 같은 거를 직사광선을 쬐면은 우리 DNA가 또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 몸의 DNA라는 게 자연적인 손상, 또 환경적인 손상, 또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화학적인 원인으로 인한 손상, 이렇게 계속 손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가 계속해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또 갑자기 신기하게 저도 느껴지는데 그 원리를 이번에 밝혀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내용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생화학 시간에 강의하는 거라서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 DNA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그러는데, DNA를 제가 그냥 강의할 때 철도에 비유합니다. 철도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또 이렇게 철도 이음새를 통해서 철길 단위체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서 부산까지. 조그만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2개로. 그렇게 되면은 그 철길 단위체가 우리 생체에서는 4가지 다른 철길 단위체로 계속 사진법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쪽 가닥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 있다고 치면은 한쪽은 빨간색이면은 그 상대쪽은 파란색, 또 노란색이면은 흰색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가지고 두 가닥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계속 연결돼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단위체를 우리는 그냥 전문 용어로 염기라고 부르는데요. 염기들이 쭉 연결돼서 긴 가닥을 이루면 그거를 DNA 아니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전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 이 탐 린달이라는 분이 이제 획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DNA가 생물 쪽에서는 계속 손상을 입는다. 처음 발견하셨고 린달이라는 분은 이제 전문 용어로 베이식 퓨전 리페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 가닥을 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기가 손상될 때 염기만 손상된 것만 갈아 끼우는 염기 절제 복구를 처음 발견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산자르라는 분은 아까 제가 염기들이 여러 개 연결된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자외선 같은 걸 쬐면 통째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길게 뉴클레오타이드를 털기를 길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라고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산자르 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철길이 그 네 개의 그 염기가 서로 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까 빨간 것은 파란 것과 노란 것은 흰색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짝이 맞지 않게 그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스매치 리페어라고 그러는데 세포 분열할 때 이제 DNA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처음 이제 복제 손상을 복구해준다라는 것을 발견한 분이 폴 모드리치 교수입니다. 세 분 다 아주 펀더멘털한 창의적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데. 네, 이게 정말 DNA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염기라고 하고 이런 염기들이 손상되는 것들을 복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연구하신 분들이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노벨위원회에서 DNA 복구 과정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화학상을 수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 화학하고 뭐 생리의학하고 서로 이렇게 좀 왔다 하는데 이 분야는 생화학 분야거든요. 뭐 생화학이라는 건 생명하고 화학하고 중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노벨 화학상에서도 이 생명 쪽으로 많이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 생화학하는 사람들은 이쪽 화학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생리의학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몸의 그 작은 DNA의 구성 과정도 신기하고 그걸 또 밝혀낸 과학자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DNA 분야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0번 넘게 배출된 단골 분야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대표적인 과학자들은 누가 있었나요? 이게 DNA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DNA가 유전 정보다라고 이제 밝혀진 게 이제 1930년대 이미 모르간이라는 분이 염색체 이론을 내서 33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생물에서도 이제 DNA가 손상이 되고 돌연변이 이론을 해서 42년에 루리아 델브리크라는 분이 받았고 이건 전부 이제 생리의학 쪽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1950년대 화학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뉴클레오타이드 조효소를 이제 재조합한다라는 걸로 받은 것이 있고 제 기억에는 이제 1980년대 그 DNA 염기 서열을 갖다가 분석하는 법을 발견했어요. DNA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길버트 교수 등이 이 화학 쪽에서는 받았고요. 이 생리의학 쪽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1953년에 왓슨 크릭이 DNA의 분자 구조를 발견한 것이 현대 분재 생물학을 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9년 후에 1962년에 왓슨 크리크가 DNA 모델 윌킹스랑 같이 해서 이분은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1962년에 노벨상 받은 것이 가장 획기적인 현대 생명과학의 기폭제라고 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많아서 더 말씀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네, 1930년부터. 최근에 그 메르스 있잖아요. 메르스 질병 진단한 것도 이제 PCR이라는 DNA 증폭하는 것을 멀린스라는 분이 발견을 93년에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러네요. 1930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DNA 분야에서 또 상을 받으셨네요. 네, 또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의 유룡단장이 노벨 화학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 찰스리 교수나 유룡단장처럼 후보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수상자가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벨 과학상에 더 근접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3년 동안 연구재단 재판장으로 하면서 매년 질문을 받는데 예. 그 답은 조만간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실을 좀 직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이미 1900년대 1900년 노벨상 첫 번째 줄 때 이미 극급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50년 걸려서 첫 번째 노벨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9년인가. 거의 50년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는 이제 해방돼에 이공계에서 PhD가 한 10명 남짓했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척박한 가운데서 가장 빨리 발전한 분야가 이 기초과학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투자한 게 기억에 하면 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우리나라 분들 열심히 하고 또 똑똑하기 때문에 조만간 딸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연구재단에 일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구비가 결코 작지 않고요. 저는 정부에 좀 감사합니다. 많은 연구비가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R&D 중에 그동안 추격형 개발, 디벨롭먼트는 이미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선도형이 되려면 리서치, 그 연구에 더 많은 기초 연구에,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과학 연구에 많이 연구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곧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쪼록 계속해서 투자나 기초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와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인 고려대 생명과학대 김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들의 연구가 암 치료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된 의료 기술이 상용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또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초과학 연구에 더 투자가 돼서 저희도 한국의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